2003년 9월 15일 새벽 4시 30분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김태준은 눈을 떴다. 28세인 그에게 새벽은 이미 익숙한 시간이 되어 있었다.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수정의 불룩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임신 7개월째인 그녀는 요즘 들어 밤잠을 설치곤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소음을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새벽 배송 일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해 있었다. 낮에는 2살 된 아들 민수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밤에 일하면 수입도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서는 돈을 더 벌어야 했다. 세면을 마치고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해결했다. 수정이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도 챙겼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이 잠든 방을 돌아보았다. 민수가 작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들과 놀아주고 싶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소형 배송 트럭으로 향했다. 1톤 트럭이지만 좁은 골목길까지 들어가기에는 적당한 크기였다. 엔진을 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차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9월 중순이라 날씨가 선선해져서 일하기에는 좋은 시기였다. 회사 물류센터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다. 도로는 한산했고 간간히 택시나 새벽 출근길에 오르는 차량들만 보였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음악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새벽의 고요함과 잘 어울렸다. 물류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동료들이 나와 있었다. 새벽 배송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자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태준의 담당 구역은 수도권 외곽의 주택가였다. 신도시가 아닌 오래된 주택가라서 골목이 좁고 복잡했지만 그만큼 정겨운 면도 있었다. 트럭에 우유와 신문,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들을 실었다. 배송 물량은 보통 150개 정도였다. 효율적으로 배송하려면 루트를 잘 짜야 했다. 태준은 6개월 동안의 경험으로 최적의 배송 루트를 터득해 있었다. 새벽 5시 본격적인 배송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구역은 아파트 단지였다.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고 각 동별로 분류하는 방식이라 비교적 간단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과도 이제는 인사를 나눌 정도로 친해져 있었다. 아파트 배송을 마치고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향했다. 이곳이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었다. 오래된 주택들 사이로 나 있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떤 집은 대문 앞에 화분을 예쁘게 가꾸어 놓았고 어떤 집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다. 각 집 앞에 우유와 신문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6개월 동안 배송하면서 각 가정의 생활 패턴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 일찍 일어나는 집은 현관등이 켜져 있었고 늦게 일어나는 집은 아직 조용했다. 가끔 일찍 일어나는 주민들과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새벽 배송의 매력 중 하나는 이런 소소한 인간적 만남이었다.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일의 보람을 느꼈다. 배송하면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각 지역의 특색도 알 수 있었다. 어떤 동네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았고 어떤 동네는 오래 거주한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새로 생긴 카페나 상점들도 눈에 띄었고 반대로 문을 닫은 가게들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은 이 일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름의 사명감도 느끼고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배송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도 순조롭게 배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날씨도 좋고 교통 상황도 원활했다. 이 속도라면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들었다. 하지만 태준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 새벽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평범하고 평화로운 새벽 배송이 끝나면 기다리고 있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5시 20분, 태준은 배송 루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가에 접어들었다. 이 구역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들이 질비한 곳으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어 어둠이 짙었지만 태준에게는 이미 익숙한 길이었다. 트럭을 천천히 몰면서 각 집의 대문 앞에 우유와 신문을 배송했다. 이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조용했다.
간혹 이른 새벽 조깅을 나가는 사람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창문을 통해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고요한 분위기였다. 한 집에서 다음 집으로 이동하던 중 태주는 골목 끝쪽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단독주택 앞 마당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태주는 트럭을 세우고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리상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 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려 그 집 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쓰러진 남성 주변에 어두운 액체가 흘러 있었고 그것이 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숨었다. 마당의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곧 집 안에서 한 남성이 나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침착한 표정으로 쓰러진 사람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태준은 그제서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었다. 범인은 아직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태준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범인은 매우 냉정했다.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현장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떨어뜨린 물건이 없나 확인하고 발자국 자국도 지우려 노력했다. 쓰러진 남성은 박영호라는 사람이었다. 45세의 중소기업 대표로 이 동네에서 15년째 살고 있던 가정적인 아버지였다. 하지만 태주는 그 순간 그런 사실들을 알 리 없었다. 그가 본 것은 누군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끔찍한 현실뿐이었다. 범인은 10분 정도 현장을 정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다.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범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집 뒤쪽으로 사라지다. 아마도 뒷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범인이 사라진 후에도 태주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방금 전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쓰러진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피의 흔적도 그대로였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박영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었다. 가슴 부위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 전화를 받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다. 구급차도 함께 요청했다. 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하고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7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태주는 박영호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말을 걸어보았다. 하지만 박영호는 반응하지 않았고 호흡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박영호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그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치 덕분에 생명은 일단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박영호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태준에게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태준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진술했다. 범인의 외모, 행동, 그리고 현장에서 본 모든 세부 사항들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다. 하지만 태준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범인이 그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것인지를. 단순한 목격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6시 30분 현장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원남부경찰서 강력팀의 강민호 형사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38세의 베테랑 형사인 강민호는 15년간 강력사건을 담당해온 경험 많은 수사관이었다. 그는 태준의 진술을 꼼꼼히 들으면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태준은 가능한 한 자세히 목격한 내용을 설명했다. 범인의 키는 170cm 정도였고 체격은 보통이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범인이 매우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도 상세히 설명했다.
강민호 형사는 태준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부분과 뒷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다. 현장 감식을 통해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전 8시 태준은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수정과 아들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시간에 들어온 것을 수정이 눈치챘다. 수정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태준은 배송 중에 사건을 목격해서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간단히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수정은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태준은 평소와 같이 새벽 배송 일을 계속했다. 사건이 일어난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박영호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태준이 새벽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연속 같은 차가 보이자 의심스러워졌다. 더욱 불안한 것은 집 주변에도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는 남자,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남자 등이 자주 목격되었다. 태준이 외출할 때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사건 발생 10일 후인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다. 태준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내용은 간단했지만 섬뜩했다. 너무 많이 봤다. 가족이 소중하면 입을 다물어라. 태준은 즉시 이것이 사건과 관련된 협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범인이 자신을 목격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박에 나선 것이었다. 태준의 손이 떨렸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렸다. 다음 날부터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태준의 근무지인 물류센터 근처에도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태준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동료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태준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 받은 또 다른 메시지였다. 이번에는 민수가 다니는 어린이집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귀여운 아들이네.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으면 현명하게 행동해라 라는 내용이었다. 이 메시지를 본 태준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까지 위협이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아직 어린 민수와 임신 중인 수정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태준은 강민호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받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4시간 보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협박자들은 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태준의 배송 루트, 집 주소, 가족 구성원, 심지어 민수의 어린이집까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는 상당한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태준은 점점 압박감에 시달렸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낮에도 늘 주변을 경계해야 했다. 가족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 상황을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임신 중인 수정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고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었다. 사건 발생 3주가 지나면서 태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범했던 새벽 배송 일은 이제 공포의 연속이었다. 매일 밤 일터로 향할 때마다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배송 중에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야 했다. 협박자들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태준을 압박해왔다. 새벽 배송 중에도 검은색 승용차나 오토바이가 멀찍이 따라오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면서도 태준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다. 물류센터 동료들도 태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그가 요즘 들어 말수가 줄어들고 항상 뭔가를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으려 하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도 이상했다. 팀장인 박 과장이 태준을 따로 불러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태주는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못했다. 박 과장은 일에 지장이 있으면 언제든 상의하라고 했지만 태준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기 어려웠다. 가정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아내 수정은 남편의 변화를 가장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임신으로 인해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태준이 밤에 잠을 설치고 자주 깜짝 놀라는 모습, 그리고 창밖을 자주 들여다보는 행동들이 모두 이상했다. 수정은 여러 번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태준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둘러댔지만 수정은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느꼈다. 특히 남편이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신했다. 2살 민수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의 달라진 모습을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에 자신과 잘 놀아주던 아빠가 요즘에는 늘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다가가기를 주저했다. 민수는 자주 엄마에게 달라붙어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평소보다 보채는 일이 많았다. 태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협박자들이 가족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었다. 민수의 어린이집 사진이 담긴 협박 메시지 이후로 그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조차 불안해했다. 매일 아침 민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는 일이 이제는 극도의 긴장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태준의 변화를 눈치챘다. 평소에 밝고 친근했던 그가 요즘에는 항상 급하게 민수를 데려다주고 서둘러 떠나려 했다. 또한 주변을 자주 둘러보고 경계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다. 선생님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태준은 별일 아니라며 얼버무렸다. 협박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 되어갔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태준은 또 다른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수정이 산부인과의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임신부는 조심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좋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였다. 이 메시지를 본 태준은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이들이 임신 중인 아내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해봤자 구체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태준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물류센터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나서 태준의 동료들에게 그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벌어지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설탐정이라고 소개하며 태준의 근무 시간과 성격에 대해 물어보았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해 주었다. 하지만 이 일이 태준에게 알려지자 그는 더욱 큰 불안감에 시달렸다. 협박자들이 자신의 직장 동료들까지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제다. 물류센터 팀장 박 과장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태준이 근무 중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송품을 빼돌리거나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과장은 이런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태준을 불러서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태준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회사 내에서도 태준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태준은 심리적으로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졌다. 사건 현장의 기억이 자꾸 되살아났고 박영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병원에서는 박영호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태준은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도 걱정되었다. 협박자들은 태준의 모든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태준의 마음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태준을 완전히 통제하려 했다. 태준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가족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경찰의 보호도 제한적이었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 했다. 가장 힘든 것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수정과 민수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고 직장에서도 성실한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태주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협박자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추가적인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정의에 대한 태준의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밤마다 태준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진실을 증언할 것인가. 이 딜레마는 그를 더욱 깊은 고뇌에 빠뜨렸다. 하지만 태준은 아직 결정적인 선택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사건 발생 5주가 지나면서 태준의 정신적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도 사건 현장의 기억이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박영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모습, 범인이 냉정하게 현장을 정리하던 장면, 그리고 자신을 향한 협박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태준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과도하게 놀라고 어두운 곳이나 좁은 공간을 피하려 했다. 새벽 배송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잦아지다. 물건을 잘못된 집에 배송하거나 배송 순서를 헷갈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끊임없는 죄책감이었다. 박영호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태준은 자신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만약 범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신고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언론을 통해 박영호의 인간적인 면모가 알려질수록 태준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갔다. 박영호는 15년째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사업가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딸을 둔 자상한 아버지였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이런 좋은 사람이 괴한의 공격을 받아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현실이 태준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협박자들의 위협이 점점 구체적이 되면서 태준은 아내와 아들에게 실제로 해가 가할 것을 두려워했다. 특히 임신 7개월인 수정의 상태가 걱정되었다. 최근 들어 수정이 자주 피로를 호소하고 밤에 잠을 설치는 것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었다. 민수의 변화도 태준을 마음 아프게 했다. 평소 활발하고 밝았던 아들이 요즘에는 자주 보채고 아빠가 집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가정의 분위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태준은 아들 앞에서라도 평범한 척하려 노력했지만 아이들의 직감은 생각보다 예리했다. 태준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상반된 목소리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협박자들의 요구대로 입을 다물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신한 아내와 어린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아버지로서의 본능적 판단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박영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범죄자들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무고한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내적 갈등은 태준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이 5kg이나 줄었고 집중력 저하로 업무 효율도 크게 떨어졌다. 평소 온화했던 성격도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수정은 남편의 이런 변화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임신 중이라 몸도 불편하고 감정도 예민한 상황에서 남편이 계속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녀는 여러 번 태준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태준은 여전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했다. 태준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협박자들은 당분간 박영호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다. 만약 박영호가 깨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도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인가? 또한 수사가 진전되면서 태준에게 추가 증언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었다. 강민호 형사는 가끔 태준에게 연락을 취해서 혹시 새로 기억난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태준은 그때마다 별다른 것은 없다고 대답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직장에서의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익명의 허위 신고 이후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고
팀장도 태준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었다. 회사 내에서 태준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경제적 불안까지 가중되었다. 태준은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박자들의 조직력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더욱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주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심리적 압박감이 극에 달하면서 태준은 가끔 현실 감각을 잃을 때가 있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거나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 증상으로 태준의 정신 상태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준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고민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운명은 태준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었다. 곧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었다. 사건 발생 6주째인 10월 말, 태준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박영호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태준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박영호의 의식 회복 소식은 협박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피해자가 장기간 의식 불명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예상보다 빨리 깨어난 것이었다. 태준은 이로 인해 협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상했다. 실제로 그날 밤 태준은 또 다른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상황이 바뀌었다. 더욱 조심해야 할 때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짧지만 위협적인 내용이었다. 태준은 이것이 박영호의 의식 회복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며칠 후 태준은 우연한 기회에 병원에서 박영호의 가족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개인적인 용무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복도에서 박영호의 아내와 두 딸이 병실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기쁨과 함께 지난 6주간의 고통과 걱정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특히 박영호의 아내 모습이 태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남편을 간병하며 가정을 지켜온 강인함도 느낄 수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딸들도 아버지의 회복을 기뻐하면서도 지난 시간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 장면을 본 태준은 더 이상 자신만의 안정과 평안을 생각할 수 없었다. 박영호와 그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위협과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태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 아내 수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지난 6주간 혼자서 감당해온 고통과 갈등,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온 진실들을 모두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수를 재운 다음 태준은 수정과 마주 앉았다. 임신 8개월이 된 수정의 배는 더욱 불러 있었고 얼굴에는 지난 주간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태준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태준은 6주 전 새벽에 목격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영호를 공격하는 범인을 목격한 것, 경찰에 신고한 것,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된 협박과 위협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또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심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정은 처음에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그런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6주 동안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동시에 남편이 자신과 민수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지에 대한 이해도 생겼다. 하지만 수정의 반응은 태준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생각해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의논해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수정은 태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비록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번에 범인들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또한 박영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컸다. 하지만 수정은 이미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박영호도 의식을 회복한 만큼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협박에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태주는 아내의 지지를 받으면서 큰 용기를 얻었다. 6주 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선 강민호 형사에게 연락해서 추가 증언을 제공하겠다고 알리고 동시에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임시로 다른 곳에 피할 수 있는 준비도 해두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강민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는 태준의 연락을 받고 반가워했다. 박영호가 의식을 회복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목격자인 태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강민호 형사는 태준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태준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안전가옥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태준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의 지지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당당히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다. 강민호 형사와의 만남은 태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형사는 박영호의 의식회복으로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증언과 태준의 목격담을 종합하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과학수사팀과 협력해서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재분석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박영호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정혜성이라는 40세의 남성이었다. 그는 박영호와 사업상 분쟁이 있었던 인물로 몇 달 전부터 박영호를 협박해왔다고 했다. 박영호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정혜성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였다. 강민호 형사는 정혜성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태준에게 보여주었다. 태준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신할 수 있었다. 분명히 자신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한 범인이었다. 키, 체격, 얼굴 생김새 모든 것이 일치했다. 태준의 확인으로 정혜성이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수사팀은 정혜성의 주변을 조사하면서 그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혜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들을 통해 태준을 협박하는 일을 진행했던 것이었다. 협박에 가담한 공범들의 신원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다. 윤경희가 담당한 과학수사 결과도 나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지문, 그리고 CCTV 분석을 통해 정혜성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확보되었다. 특히 정혜성의 차량이 사건 당일 새벽 현장 근처를 지나간 것이 인근 상가의 CCTV에 포착되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태준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추가 진술을 작성했다. 이번에는 협박받은 내용들도 포함해서 상세하게 기록했다. 협박 메시지들과 수상한 인물들의 감시, 그리고 직장에서의 허위 신고 등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진술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정혜성과 그의 공범들을 기소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수사진은 태준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했다. 집 주변에 경찰차를 배치하고 민수의 어린이집과 수정의 병원에도 보안, 인력을 파견했다. 또한 태준의 휴대폰에 비상 연락망을 설치해서 위급 상황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혜성과 공범들의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사팀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일주일간의 추적 끝에 정혜성이 은신하고 있던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공범들도 차례로 체포되어 수사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정혜성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태준의 목격 증언과 박영호의 피해자 진술, 그리고 각종 물적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범행을 시인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 정혜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박영호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가 박영호가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박영호가 자신의 비리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를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공범들도 각자의 역할을 자백했다. 일부는 태준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일부는 정혜성의 도주를 도왔다. 이들은 모두 평소 정혜성과 연관된 인물들로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태준의 용기 있는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만약 그가 협박에 굴복해서 침묵을 지켰다면 정혜성과 공범들을 검거하기 어려웠을 것이었다. 강민호 형사는 태준의 용기와 시민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박영호도 태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태준을 만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만약 태준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늦게 발견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태준의 가족들도 남편이자 아버지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했다. 수정은 비록 힘들고 위험한 시간이었지만 결국 옳은 일을 해낸 남편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민수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을 도왔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언론에서도 태준의 용기 있는 행동을 크게 보도했다.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많은 시민들이 태준의 행동에 찬사를 보냈고 이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태준의 생활도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협박자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더 이상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직장에서도 허위 신고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동료들의 오해가 풀렸다. 팀장 박 과장은 태준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더욱 믿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6주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는 증상도 남아 있었다. 2004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정혜성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주범인 정혜성은 살인미수와 증인협박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협박에 가담한 공범 중 주동자는 징역 7년, 나머지는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태준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마지막 증언을 했다. 그는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6개월 전 새벽에 본 끔찍한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겪었던 협박과 위협,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고민했던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태준을 용감한 시민이라고 평가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태준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범인들을 처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극심한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완전히 회복된 박영호는 법정에서 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태준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영호는 태준의 신고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고 용기 있는 증언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박영호의 가족들도 태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영호의 아내는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끔찍한 시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준 덕분에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딸들도 아버지를 구해준 태준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태준의 일상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의 경험이 그에게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 배송 일을 하면서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박영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모습과 정혜성이 냉정하게 현장을 정리하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태준은 결국 새벽 배송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매일 그 현장을 지나다니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공황장애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류센터 팀장 박 과장은 태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태준은 낮 시간대 배송 업무로 옮겨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2004년 8월 수정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태준은 둘째 딸을 안으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 작은 생명의 탄생으로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다. 아기의 이름은 희주로 지었는데 희망을 품고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민수는 이제 3살이 되어 오빠가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는 여전히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비록 정확한 상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용감한 일을 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수정은 남편이 겪은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 강해지다. 임신 중에도 남편을 지지하고 용기를 준 그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태주는 가끔 상담 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노력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차 악몽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도 많이 감소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5년 9월 사건 발생 2년째가 되는 날 태주는 박영호와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다. 두 가족이 함께 만나서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회복을 축하하는 시간이었다. 박영호는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태준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있었다. 이 만남에서 박영호는 태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는 태준의 용기가 없었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성과 같은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점에서 태준의 행동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태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가족의 안전만을 생각해서 침묵하려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회고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시민 정신의 모범 사례로 계속 다루고 있었다. 특히 협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추구한 태준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태준을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는 조용히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싶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목격자 보호와 시민 협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하고 있었다. 강민호 형사는 후배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목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곤 했다. 현재 태준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새벽 배송은 그만두었지만 낮 시간대 물류 업무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수정도 둘째를 키우면서 바쁘지만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 민수는 이제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희주도 2살이 되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특히 민수는 아빠의 용감한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한다. 가끔 친구들에게 아빠가 나쁜 사람을 잡는 일을 도왔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태주는 여전히 가끔 그날 새벽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힘들고 위험한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정의와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해준 아내와 아이들 덕분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태주는 앞으로도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다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박영호와 두 가족 사이의 우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안부를 확인하고 아이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정의와 용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새벽 골목에서 시작된 하나의 사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남겼다. 태준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범죄자들을 처벌했으며 나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평범한 시민도 용기를 낸다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건이었다. 현재도 태주는 새벽이 되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자부심으로 그 시간을 기억한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